삐뚤어진 애국심으로 자국의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형편없던 베트남 축구 대표팀은 박항서 감독이 지휘봉을 잡아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매체 탄니에는 박항서 감독은 위르겐 클록 감독이라도 성공하기 힘든 베트남 축구에서 다른 한국 지도자와 달리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 특히 어린 선수들을 대거 발굴해서 베트남 축구의 미래를 밝게 했다. 박항서 감독은 2019 동아시안 게임에서 60년 만에 베트남의 우승을 안긴 공로를 인정받아 베트남 정부로부터 2급 노동 훈장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축구를 동남아시아 최강자로 올려놓은 박항서 감독은 동남아시아 왕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세계의 벽은 생각만큼 낮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계의 벽은 높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상승했다고 해도 축구의 변방이라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끼리의 경쟁에서 거둔 성적은 우물한 개구리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인들에게 있어 베트남 축구 선수들은 이미 월드클래스급인데요. 베트남 언론에서 발표한 최고의 아시아 축구 선수 탑5가 각종 커뮤니티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언론에서 뽑은 현재 최고의 아시아 축구 선수 5위는 차나팁 송크라신, 4위는 호치민시티 FC의 응우엔 꽁푸엉, 3위는 토트넘 호퍼스의 손흥민, 2위는 리버풀의 미나미노, 1위는 하노이 FC의 응우엔 꽝아이입니다. 자국의 축구 선수인 응우엔 꽝아이가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라 평하고 손흥민은 3위. 그 와중에 친일 국가답게 일본 선수를 2위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베트남의 일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와 이미 한계치를 넘은 베트남 국뽕의 현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 반응은 얘들은 V팝이라고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보다 자기네를 동경한다고 그러더니 이젠 정말 뽕 한 사발 한 것 같네. 난 그냥 안타깝더라. 저렇게 축구를 좋아하는데 국가대표 수준이 너무. 하노이 FC에 뛰는 듣보잡 1위는 뭐야? 얘네도 언젠간 부끄러워지는 시기가 오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를 두고 극찬을 쏟아내는 중국, 일본과는 달리 베트남 네티즌들은 꽝아이가 기술적으로 더 낫다는 평가를 내놓고는 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베트남 선수들보다 기술이 떨어진다는 식의 베트남 반응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렇다면 왜 유독 베트남에서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베트남에서는 평소 자국 리그에 관심도 없다가 국가대표 경기만 조금씩 챙겨보는 축구 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흔히 베트남은 축구 열기가 뜨거운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인들은 자국 리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평균 관중이 K리그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남딘 FC를 제외하면 그 어떤 팀도 평균 관중 10,000명을 넘지 못합니다. 심지어 리그 최강팀이라고 불리는 하노이 FC조차 평균 관중 10,000명을 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K리그의 경우 평균 관중 10,000명을 넘기는 팀이 3팀이고 리그 전체의 평균 관중도 8,000명입니다. 야구와 배구에 밀린다고 걱정하는 K리그인데도 불구하고 축구 열기가 뜨겁다고 알려진 베트남의 V리그보다 상황이 나았습니다. 베트남은 인구가 9,500만 명 정도로 대한민국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관중은 오히려 밀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가끔씩 열리는 대표팀 경기를 보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자신들이 보고 있는 꽝아이나 꽁푸엉의 활약이 축구의 전부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표팀에서 손흥민의 활약이 특출나지 못할 경우 꽁푸엉이나 꽝아이가 손흥민보다 뛰어난 선수로 평가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대표팀이 상대하는 팀과 베트남 대표팀이 상대하는 팀은 수준이 다릅니다만 이들에게는 이미 그런 평가를 할 판단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박항서 매직도 베트남인들의 국뽕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베트남은 자국 리그의 수준과 대표팀의 성적이 기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파가 많지 않다면 그 나라 대표팀의 수준은 자국 리그의 수준과 비슷하기 마련입니다. 자국 리그가 발달하지 못한 나라들은 대표팀 성적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베트남의 경우 자국 AFC 리그 순위는 태국은커녕 말레이시아보다도 낮은데 정작 대표팀은 아시안게임 4강,
아시안컵 8강 등 아시아의 중간 보스급 성적을 내고 있으니 선수들의 수준도 아시아 상위권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의 활약은 이들에게 있어 환상을 실현시켜주는 마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법은 언젠간 풀리기 마련입니다. 신데렐라도 12시가 지나면 마법에서 풀릴 것에 대비해 집으로 돌아갔지만 베트남인들은 자신들의 마법이 풀린 줄도 모르고 급기야 대한민국을 건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인들은 베트남이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베트남 때문에 왜 한국이 그렇게 빨리 부자가 되나요? 놀랍게도 한국 대통령은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기 위해 베트남의 자손이라고 선언합니다. 한국 조상은 베트남인입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고 한국이 베트남 덕분에 성장하고 한국의 뿌리가 베트남이라는 망상을 하기에 이르는데요. 이런 무지한 민족을 데리고 돈벌이에 나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의 빈그룹입니다. 호텔, 골프장, 리조트, 아파트 같은 부동산 사업을 시작으로 유통, 의료, 항공 등 문어발식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며 베트남 국민들은 빈그룹을 베트남의 미래라고 이야기하며 열광합니다. 빈그룹이 베트남 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추지 않습니다. 취업시장에서도 빈그룹은 청년들의 취업, 희망, 1순위 기업에 자리매김했습니다. 빈그룹의 근무가 곧 애국이라며 빈그룹에서의 노동을 애국으로까지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그룹은 이러한 베트남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애국주의 마케팅을 펼치곤 하는데요. 중앙지방 정부를 상대로 교체 시기가 다가온 차량을 새로 구입할 때 빈페스트 차량을 구매해달라는 요청이 대표적입니다. 베트남의 전체 관용차 규모는 39,000대 수준으로 지난 2017년 1081대 차량 구매에 약 512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빈페스트는 또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페스트고와 협력하기도 했는데 이 회사에 소속된 기사가 소형 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 가격의 20%만 내면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사들에게는 빈그룹의 쇼핑몰, 리조트, 학교, 병원에서 나오는 손님들을 우선으로 태울 수 있는 배타적 권리까지 부여했습니다. 승객들에게는 요금 할인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파격적인 조건으로 다른 나라였다면 경쟁 당국으로부터 한 소리 들었을 법한 수준들의 혜택들이었지만 베트남에서는 그 누구 하나 시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빈페스트가 베트남 국민에 의한 베트남 국민을 위한 차 생산을 위해 설립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궤도에 올라야 한다는 공감대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패기 넘치는 국뽕 전략으로 만든 빈페스트 자동차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완성차 업체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가격 할인 경쟁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들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가격 할인을 포함한 각종 판촉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차량 구매 심리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 데다가 연말까지 올해 모델 중국인 땅 무당 투기를 바로 잡아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지난 13일 올라왔습니다. 중국인들 우리 땅과 집을 많이 매수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인 국내 토지 보유량은 지난 2011년부터 8년간 14배나 늘었습니다. 이것은 여의도 면적의 6배가 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우리 땅을 이렇게 많이 소유한 반면 우리 국민들은 중국 땅을 단 한 평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국내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규제가 없어 중국인들의 집값을 선동할 가능성을 우려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과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들이 시행되었을 때 중국인들은 외국인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집을 사들였습니다. 어이없게도 우리는 부동산 대출 규제로 집을 사기가 힘들어졌는데 최근 3년 동안 중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무려 3조 원어치를 사들인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외국 금융기관에서 대출 규제 없이 빌린 돈으로 국내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30대 중국인은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전국 아파트 8채를 사들여 고액의 월세를 받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중국인 주인에게 새 들어 살라는 말이냐며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살기 힘든데 중국인의 무단 사재기로 땅값과 아파트값이 올라간다면 누가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 할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같은 요구가 거세어지자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를 막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산 뒤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더 나아가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며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한 목소리로 중국인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제한이나 법 개정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사이 전세계 주요 도시의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차이나머니가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세계 도시 가운데 호주의 시드니와 멜버른, 캐나다의 밴쿠버 등의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영국 런던에서는 템스강의 보트를 개조해 생활하는 신보트피플이 등장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도 비조건 컴컴한 차고를 고쳐 사는 차고 생활자들이 생겨나고 캐나다 밴쿠버에서도 집값 폭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도심 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는 무분별한 투자로 집값을 올려놓은 중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는 중국인들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를 20%로 올리고 집값을 원상회복시켰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1%에서 2016년 11.1%, 2017년 7.9%로 급등했던 캐나다 시추 주택가격은 특별취득세 도입 이후인 2018년 1.0%로 내려왔습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외국인이 5천만 달러 이상 부동산을 매입할 때 정부에 신고하고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게 했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거주 증명을 할 수 없을 때는 부동산 매각 시 12.5%를 과세당국에 납부하게 했습니다. 호주도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서 부동산 가격이 2017년 3.5%로 내려온 뒤 2018년 마이너스 6.7%를 나타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예 오래전부터 차이나머니를 차단해왔습니다. 싱가포르는 1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땐 가격에 따라 1에서 4% 수준의 낮은 취득세율을 부과했지만 외국인에겐 취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예 중국인들이 쉽게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중국인들에게 투기를 하지 못하게 막아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게는 제1의 수출국으로 경제를 생각한다면 쉽게 놓칠 수 없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최근 보여지는 패권의 행태를 보면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고유의 문화들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국의 반도체, 가전, 조선업 등 우리의 수출 산업을 타도하겠다며 추격 속도를 높여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국의 추격은 최근 연이은 참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1조 위안, 하나로 약 170조 원 규모 기금을 자국 반도체 산업에 쏟아부었지만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0%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금률 역시 10%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무역 적자는 지난해 250조 원까지 커졌습니다. 최근에 중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그룹 칭하 유니마저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중국 반도체 산업에 허상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를 따라잡겠다며 국가가 주도해서 보조금을 주며 산업을 육성하려 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관대 반도체 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며 정부 주도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돈을 더 타내기 위해 중국 기업들은 양산이 불가능한 제품을 들고 나와 개발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에선 많은 중국 회사들이 개발했다는 제품이 가짜라고 파악했고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경쟁사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제품을 구입해 분해하는데 중국 제품은 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기본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고난도 기술을 연습하다 보니 실력이 늘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광산 등 국영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빚을 갚지 못해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그동안 무제한 지원과 상한 유예 등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한국의 배터리 기업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LG화학이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테슬라 모델 Y에 들어갈 배터리를 전량 수주했다는 것입니다.
배터리 굴기를 외치는 중국의 CATL과 우리와 경쟁했던 일본 파나소닉을 제쳤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중일 3국 간 배터리 전쟁에서 한국이 승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을 몰아내고 자국 기업 CATL 등을 키워왔습니다. 이번에 테슬라 모델 Y는 LG화학, CATL, 파나소닉이 나눠서 수주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LG화학이 전량 공급하기로 결정났습니다. CATL의 주력인 LFT 배터리로는 고급형 차량 모델 Y의 무게와 성능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LG화학과 CATL의 기술력 격차가 얼마나 큰지 입증되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며 과도한 보조금과 혜택을 주면서 자국 산업을 육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부가 꾸준히 지원하고 민간에서 오랫동안 연구개발로 기술력을 쌓아온 한국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최근 중국은 랴오닝성에 조성되는 각종 경제 시범구역을 활용해 한국과 다양한 구체적 협력 사업을 발굴해 가자고 했습니다. 랴오닝성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 정책을 연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협력 대상 지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측은 한국과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면서 적극적으로 나와 인공지능, 신에너지, 헬스케어, 관광문화 등의 협력하는 분야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중국의 제안에 국내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과거 사드 보복 때 우리 기업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서 짐을 싸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해 중국은 이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같은 사드 보복에 이어 동북공정을 통해 한국의 문화가 모두 자신들의 것이었다고 말하며 이제는 한국의 부동산까지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한국 땅 집 못 산다 입법을 추진한다는 기사에 한국인 특유의 댓글이 달렸습니다.